안녕하세요. 인생여행입니다. 저희 채널은 우리 주변 어딘가에 꼭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랜 지인의 부탁에 도장 하나를 찍었습니다. 그 도장 하나로 4,800만 원의 빚이 생겼고 지인은 사라졌습니다. 막막한 그 순간 손을 내밀어 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고마움에 선희 씨는 그 남자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자 그 남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숨통 살려줬으면 돈도 내가 알아야지. 여러분이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말을 그냥 참고 사실 수 있으셨겠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마움 때문에 말 한마디 못 해본 적 있는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꼭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여행의 동행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희 씨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챕터 1 도장 하나. 박선희의 하루는 늘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자명종은 필요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알고 눈이 떠졌습니다. 선희는 이불을 걷고 일어나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찬물이 먼저 쏟아졌고 선희는 2 손을 그 물에 담그며 눈을 감았습니다. 겨울이면 손등이 갈라지고 여름이면 땀이 먼저 났지만 선희는 그 감각이 싫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도시 외곽 전통시장은 아직 어두운 시간에도 선희의 김밥집만은 불이 켜졌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재료 손질이 시작됐고 5시면 밥솥 뚜껑을 열었으며 6시가 되기 전에 첫 줄 김밥이 나왔습니다. 20여 년이 그랬습니다. 남편과 갈라서고 혼자 아들 민호를 키우면서도 이 리듬은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선희에게 이 반복은 그냥 일이 아니었습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무언가였습니다. 아침 일찍 들어선 단골 손님 최 노인이 의자를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 이 시장에서 제일 부지런한 사람이 선희 씨야. 내가 새벽같이 나와도 여기는 불이 먼저 켜져 있으니까. 선희가 김밥을 써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일찍 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 시간에 나오는 거고요. 최 노인이 따뜻한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안 도와줘, 이 고생을. 선희가 접시에 김밥을 올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제 살림 따로 있어요. 거기 기댈 나이가 아니에요, 저도. 최 노인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선희의 그 말투에는 늘 대화를 거기서 끊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는 초겨울답게 바람이 날카로웠습니다. 점심 손님이 빠지고 시장 골목이 한산해질 무렵 김혜숙이 선희의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혜숙은 선희와 20년 가까이 같은 시장에서 얼굴을 맞대온 사이였습니다. 포장마차 자리에서 오뎅과 떡볶이를 팔아온 여자였는데 오늘은 얼굴빛이 달랐습니다. 눈밑이 부어 있었고 입술이 파랗게 말라 있었습니다. 선희가 행주를 개수대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혜숙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혜숙이 가게 안쪽을 한번 둘러보고 문 가까이로 다가서며 낮게 말했습니다. 선희 씨, 나 좀 살려줘요. 선희가 눈썹을 모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앉아서 얘기해요. 혜숙이 의자에 앉자마자 2 손을 무릎 위에 꼭 쥐었습니다. 포장마차 임대 계약을 연장하려는데 보증인이 있어야 한대요. 이름만 잠깐 빌려줘요. 보름이면 끝나요.
선희 씨 말고는 진짜 부탁할 데가 없어요. 선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연대보증은 안 돼요, 혜숙 씨. 그거 나중에 뭔 일 생기면 내가 다 떠안는 거잖아요. 혜숙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하러 온 거잖아요. 보름이에요, 보름. 그 안에 내가 다 정리할게요. 선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그 부분은 못 해줘요. 혜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등으로 닦지도 않고 그냥 흘렸습니다. 선희 씨, 나 진짜 막막해요. 이번 주 안에 계약이 안 되면 자리 날아가요. 20년 장사한 자리가요. 이 나이에 새로 자리 잡을 수 있겠어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20년 장사한 거 나도 알아요. 근데 혜숙 씨, 나는 지금 내 거 하나 잘못되면 버틸 여유가 없어요. 솔직히 그래요. 혜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선희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선희 씨, 내가 20년 동안 선희 씨한테 손 벌린 적 있었어요. 딱 한 번만이에요. 딱 한 번만 믿어줘요. 선희는 혜숙의 손을 느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그 손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나란히 서서 시장 물 맞던 시간, 장사가 안 되던 날 골목 평상에 앉아 국물 마시던 시간들이 스쳤습니다. 혜숙이 다시 낮게 말했습니다. 선희 씨가 안 해주면 나는 진짜 끝이에요. 선희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한참 만에 선희의 손이 서류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선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혜숙이 서류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선희 씨. 진짜 고마워요. 보름 안에 꼭 정리할게요. 선희가 짧게 말했습니다. 꼭 그렇게 해요. 사흘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선희가 시장에 나와 가게 문을 여는데 혜숙의 포장마차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천막도 없었고 집기도 없었습니다. 바닥만 남아 있었습니다. 선희가 옆 가게 정순례를 향해 물었습니다. 순례 씨, 혜숙 씨 오늘 늦나요? 순례가 뒤를 돌아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제부터 안 나왔어요. 저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선희가 혜숙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눌렀습니다.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선희는 전화기를 내리고 빈 포장마차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가 이상하게 오래 눈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손님 2명이 빠져나간 가게 안에서 선희의 낡은 휴대전화에 낯선 번호가 떴습니다. 선희가 행주를 손에 쥔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선혜 씨 되시죠? 네, 맞는데요.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건조하고 낮았습니다. 연대보증건 안내드리려고요. 채무 금액 4,8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4,200만 원을 정해진 기한 안에 정리하지 않으시면 계좌 압류와 카드 정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선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선혜 씨, 들리세요?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선희는 그 자리에 서서 행주를 손에 감고 풀기를 반복했습니다. 4,800만 원, 4,200만 원. 그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선희는 가게 문을 닫고 뒷방 낮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번호를 눌렀다가 통화 버튼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미란이 어떤 얼굴을 할지 눈에 선했습니다. 민호가 아내와 다투게 될 것도 보였습니다. 선희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2번, 3번 다시 눌렀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전화기를 뒤집어 놓으며 선희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날 밤
선희는 장부와 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달력 뒷면에 숫자들을 나열했습니다. 더했다가 지웠다가 다시 썼습니다. 어떻게 맞춰봐도 4,200만 원이라는 숫자 앞에서 계산은 막혔습니다. 새벽 2시가 넘도록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배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희는 그 며칠 동안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김밥을 말았고 손님에게 웃었습니다. 최노인이 들어오면 선희는 어서 오세요 하고 말했고 술래가 말을 걸면 짧게 받아쳤습니다.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선희는 다시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막혔습니다. 아침이 되면 다시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선희는 혼자였습니다. 챕터 2 조건 없는 돈. 채무 통보를 받은 지 열흘이 지나도록 선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김밥을 말았고 밤에는 숫자와 싸웠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말을 걸면 웃었고 혼자가 되면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 열흘이 선희에게는 10달처럼 길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선희는 가게 문을 닫고 장부를 펼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숫자들을 들여다보다 눈이 뻑뻑해졌습니다. 고개를 들고 목을 돌리는데 유리문 너머 골목에서 이재훈이 국밥집 쪽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같은 시장 안에서 국밥집 주방을 맡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몇 년 동안 얼굴은 알았지만 이름을 부른 적은 없었습니다. 선희가 먼저 눈인사를 건네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그날은 재훈이 먼저 가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재훈이 유리문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선희가 문을 조금 열며 말했습니다. 네, 끝났어요. 재훈이 선희의 얼굴을 잠깐 보다가 말했습니다. 요 며칠 안색이 안 좋던데 어디 아파요? 선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좀 피곤한 것뿐이에요. 재훈이 대답하지 않고 골목 쪽 낡은 평상을 눈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잠깐 앉아 있다가요. 나도 다리 좀 쉬려고. 선희는 거절하려다가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가게 안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이 그날따라 더 무거웠는지도 몰랐습니다.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재훈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담배를 꺼내 물고 불을 붙이더니 먼 골목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선희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선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해숙 씨 알죠? 포장마차 하던. 재훈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알죠? 요즘 안 보이던데. 선희가 무릎 위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연대보증 서줬어요. 나한테. 재훈이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얼마짜리요? 선희가 시선을 골목 바닥에 고정한 채 말했습니다. 4,800만 원이요. 그 중에 4,200만 원을 기한 안에 막아야 해요. 안 그러면 통장 압류된대요. 재훈이 담배를 손에서 내리며 물었습니다. 해숙 씨는 사라졌어요. 전화도 안 받고.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선희가 더 말하지 않았고 재훈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재훈이 담배꽁초를 발로 밟으며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급한 돈은 내가 막아줄게요. 선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재훈이 선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4,200만 원, 내가 먼저 막아줄 수 있어요. 선희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됐어요. 그런 말 마세요. 재훈이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조건 없어요. 선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이재훈 씨, 나 그냥 는 한 거 아니에요. 그런 돈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받을 수가 없어요. 재훈이 짧게 말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선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훈은 더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을 골목에 놔두고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걸어갔습니다. 선희는 빈 평상을 내려다보다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선희는 재훈의 말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조건 없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조건 없는 돈은 없다는 것을 선희는 20여 년 혼자 살면서 배웠습니다. 다음 날 선희는 은행 문을 두드렸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들여다보다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현재 신용 상태로는 이 금액 대출이 어렵습니다. 선희가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은요? 직원이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증인이 있으시면 다시 검토는 가능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선희가 창구를 나왔습니다. 발이 무거웠습니다. 아는 지인의 얼굴들을 떠올렸습니다. 손을 벌릴 수 있는 얼굴이 없었습니다. 벌릴 수 있다 해도 선희는 그 손이 내켜지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흘렀습니다. 기한은 이틀 남았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가게 뒷방에 앉아 달력 뒷면을 펼쳤습니다. 이미 수십 번 썼다 지운 숫자들이 자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선희는 연필을 들었다가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쓸 숫자가 없었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렸습니다. 선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선희가 시장 골목에 들어서는데 가게 앞에 재훈이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두 손을 모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희가 걸음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왜 여기 서 있어요? 재훈이 말없이 흰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선희가 받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이재훈 씨, 저 그거 받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재훈이 봉투를 선희 쪽으로 더 내밀며 말했습니다. 지금 자존심 차릴 때가 아니잖아요. 선희가 그 말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존심. 그 단어가 뭔가를 건드렸습니다. 재훈이 봉투를 선희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기한 이틀 남은 거 알아요. 일단 막아요. 선희가 봉투를 손에 쥔 채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 봉투의 두께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선희는 결국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차곡차곡 묶인 지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 흐르는 물소리에 숨겼습니다. 안도인지 수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혼자 버텨온 무언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선희는 눈이 부은 얼굴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4,200만 원이 정리된 날 저녁, 재훈이 시장 골목에서 선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재훈이 가게 불 꺼지는 쪽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 살지 말고 같이 삽시다. 선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훈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그 말의 무게를 가늠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골목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챕터 3 두 달의 얼굴. 채무가 정리된 지 보름이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재훈이 골목 평상에 앉은 선희 옆에 자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 나랑 같이 살아요. 선희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하는 거예요. 재훈이 앞쪽 골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고 하는 말이에요. 혼자 그렇게 버티는 거 보기 안쓰럽고 나도 이 나이에 혼자 밥 먹는 거 지쳤어요. 선희가 대답 없이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갈라진 자국들이 형광등 불빛 아래 선명했습니다. 재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급하게 답 안 해도 돼요. 생각해봐요.
선희는 평상에 혼자 남아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고 민호가 받았습니다. 엄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선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 한 가지 물어볼게. 시장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남자야. 같이 살자고 하는데. 민호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돼? 나보다 1살 아래. 오래 알던 사람이야. 시장에서 몇 년 얼굴은 봤어. 민호가 다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엄마 행복하면 되지. 선희가 말했습니다. 그게 다야. 응, 그게 다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선희는 민호의 목소리 뒤에서 들렸던 미란의 기척을 생각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침묵의 무게를 선희는 알았습니다. 다음 날 밤 선희는 오래된 거울 앞에 섰습니다. 63의 얼굴이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입술이 얇았습니다. 선희는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것이 선택인지 아니면 기대는 것인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다만 혼자라는 무게가 그날은 유독 더 컸습니다. 선희가 거울에 대고 혼자 말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거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혼과의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한 달은 선희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재훈은 말수가 적었지만 선희가 늦게 들어오면 반찬 하나를 더 올려뒀고 선희가 손이 갈라졌다고 하면 다음 날 아침 약국 봉투가 개수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 배려가 어색했습니다. 20여 년을 혼자 살았으니까요. 반찬 가게 정순례가 선희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 요즘 얼굴이 좀 피었다. 재훈 씨가 잘해줘. 선희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사는 거죠 뭐. 국수집 이복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늦게라도 좋은 사람 만났네. 잘됐다, 잘됐어. 선희는 그 말들이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완전히 편하지도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나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재훈이 밥상 맞은편에 앉아 숟가락을 들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얼마 벌었어? 선희가 국물을 떠들고 말했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평일이라. 재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선희도 밥을 먹었습니다. 그 질문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비슷했어요. 그 다음 날도 나왔습니다. 선희는 3번째 날부터 숟가락을 드는 속도가 조금 느려졌습니다. 그 질문이 밥상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재훈이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통장 어디 있어? 공과금 넣어야 할 것 같아서. 선희가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할게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 통장 어딨냐고. 선희가 잠깐 멈췄다가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있어요. 재훈이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선희는 그 뒷모습을 보며 행주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적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적금 얼마짜리야? 왜요? 같이 사는데 그것도 몰라. 선희가 대답했습니다. 매달 25만 원씩 넣고 있어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그거 깨서 갚을 빚에 보태지 그래. 이자 나가는 게 더 아깝잖아. 선희가 말했습니다. 그 적금은 그냥 두고 싶어요. 재훈이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주 토요일 선희는 민호에게 용돈 봉투를 챙겼습니다. 월급날마다 조금씩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외투 안주머니에 넣고 외출 채비를 하는데 재훈이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어디가? 민호 좀 보려고요. 재훈이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아들한테 쓸 돈 있으면 집에 먼저 내놔. 선희가 현관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재훈이 그제야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빚 아직 남은 거 알잖아. 돈 쓸 때 있으면 순서가 있는 거 아니야. 선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주머니 속 봉투가 손에 잡혔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외투를 벗었습니다. 봉투를 서랍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날 민호에게는 전화 한 통만 했습니다. 민호야, 오늘은 엄마 좀 피곤해서 다음에 보자.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 쉬어. 전화를 끊고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 시장 안복도에서 상인 몇 명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데 재훈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선희가 그 옆을 지나치려는데 재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선희 씨가 좀 고집이세요. 빚도 내가 정리해주고 데려왔는데 아직도 본인 식대로 하려고 해. 상인들이 웃었습니다. 복순이 어이구 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무도 그 말이 이상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그 자리에서 웃지 않았습니다. 짧게 목례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골목을 걷는데 귀가 뜨거웠습니다. 재훈의 그 말이 웃음 속에 들어 있었는데 이상하게 웃음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데려왔다는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걸렸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이 쏟아졌습니다. 두 손을 그 물에 담그고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이 찬물에 손을 담그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자. 20여 년을 혼자 버텨온 여자. 그 여자가 거울 속에서 조금 작아져 있었습니다. 선희는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은 채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 안에 무언가를 묻으려는 것처럼 오래 서 있었습니다. 챕터 4 메모 한 장. 재훈과 동거를 시작한 지 석 달이 넘어가던 무렵이었습니다. 재훈의 질문들은 이제 저녁 밥상에서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희가 외출 채비를 하면 어디 가는지 물었고 가게에서 늦게 들어오면 오늘 뭐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 질문들이 모두 관심처럼 들렸지만 선희는 대답할 때마다 어딘가 좁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들 민호 집에 가겠다고 한 것이 그달에만 3번이었는데 2번은 재훈의 말 한마디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요즘 뭐가 그리 급하냐, 거기까지. 그 말이 화가 아니라 물음처럼 나왔기 때문에 선희는 반박을 못했습니다. 민호에게는 피곤하다고 했고 바쁘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선희는 전화를 끊고 나서 이유 없이 창밖을 오래 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훈이 국밥집 회식이 있다며 늦겠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선희는 혼자 저녁을 먹고 서랍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들을 묶어버리고 약통을 정리했습니다. 재훈의 물건이 늘어난 서랍 안쪽을 훑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재훈의 두꺼운 수첩이었습니다. 선희는 그 수첩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것들을 정리하려는데 수첩 옆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펼쳤습니다. 선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숫자들이 줄줄이 내려갔습니다. 통장 잔액, 적금 금액, 가계 보증금, 월 수입 추정액. 모두 재훈의 필체였습니다. 선희는 그 종이를 손에 든 채 오래 서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다가 흐려졌습니다. 이것이 언제 적힌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인지 함께 살기 시작한 뒤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선희는 종이를 다시 접어서 수첩 옆에 끼워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재훈이 들어왔을 때 선희는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외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안 잤어. 선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재훈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릎이 좀 쑤시네. 선희가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 줄게요. 선희는 물을 따르는 동안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훈의 뒷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부엌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눈을 뜨고 천장을 봤습니다. 옆에서 재훈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지난 석 달의 장면들을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처음 봉투를 내밀던 날, 조건 없다던 말, 따뜻하게 차려져 있던 밥상,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작된 질문들. 오늘 얼마 벌었어? 통장 어딨어? 적금 얼마야? 아들한테 쓸 돈 있으면 집에 먼저 내놔. 선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이번에는 흐릿하지 않고 또렷하게 형태를 갖췄습니다. 다음 날 아침 4시 선희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시장에 나갔습니다. 국수집 이복순의 가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복순이 가게 문을 열다가 선희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선희 씨, 오늘 왜 이렇게 일찍이야? 선희가 말했습니다. 일찍 잠이 깨서요. 복순이 선희의 얼굴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국물 한 사발하고 가. 두 사람이 국수집 안쪽에 마주 앉았습니다. 복순이 따뜻한 국물을 선희 앞에 밀며 말했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눈이 어둡니다, 진짜로. 내가 몇 주째 보는데. 선희가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그냥 피곤한 거예요. 복순이 두 손을 앞에 모으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 나 오래 살았잖아. 피곤한 얼굴이랑 뭔가 있는 얼굴이랑 달라. 선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순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재훈 씨 말이야, 이 시장 오기 전에 다른 데서 일했잖아. 선희가 국물 그릇에 시선을 두며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들었어요. 복순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거기 시장에서 여자 혼자 반찬 가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재훈 씨랑 살다가 나중에 돈 문제로 크게 다퉜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소문으로 들은 거지만. 선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문이에요? 복순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도 혼자 살았고 재훈 씨가 먼저 도움을 줬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통장을 같이 쓰다가 그 여자가 빈손으로 나왔다는 거지. 확인된 건 아니야, 선희 씨.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어서 말하는 거야. 선희가 국물 그릇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릇이 따뜻했지만 손은 차가웠습니다. 고마워요, 복순 씨. 복순이 말했습니다. 선희 씨, 내가 틀렸으면 더 좋겠어. 근데 혹시라도 그러니까 말하는 거야. 선희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는 골목에서 발걸음이 자꾸 느려졌습니다. 복순의 말이 어제 서랍 안의 메모와 함께 머릿속에서 겹쳤습니다. 선희는 가게 문 앞에 서서 잠깐 멈췄습니다. 자물쇠를 여는 손이 무거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 토요일 시간 돼. 근처 카페에서 볼래? 선희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토요일 오후 시장 근처 카페에서 민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선희가 들어서자 민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말랐어? 선희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원래 이래. 민호가 음료를 시키고 나서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아. 선희가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얹었습니다. 손등에 갈라진 자국들이 형광등 아래 보였습니다. 민호야, 엄마 한 가지 얘기할게.
민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연대보증부터 시작해서 4,800만 원 통보, 재혼의 돈, 그리고 지난 석 달의 이야기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민호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때 말 안 했어? 선희가 말했습니다. 내 가정 흔들기 싫었어.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 흘렀습니다. 민호가 손등으로 닦으며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걸 혼자 다 버텼어. 그 시간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몰랐고. 선희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와. 일단 나와. 선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 왜? 선희가 민호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끝내야 하는 일이야. 내가 끼어들면 더 복잡해져. 그리고 미란이도 있잖아. 민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희가 말했습니다. 민호야, 그냥 기다려줘. 엄마가 한다. 민호가 대답 없이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두 손이 한참 맞잡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말이 없었지만 많은 것이 오갔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선희는 늦은 오후 햇빛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것이 조금 열린 것 같았습니다.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기 어려웠지만 시장 골목 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선희는 이제 감정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분명하게 생각했습니다. 챕터 5 증거. 민호와 만난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선희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앞치마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먼저 들른 곳이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버스 2정거장 거리에 있는 은행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선희의 통장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이 통장에 연결된 계좌를 바꾸고 싶어요. 새 계좌로요. 직원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그냥 따로 관리하고 싶어서요. 직원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선희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창구 앞에 서기까지 사흘이 걸렸지만 막상 서고 나니 손이 움직였습니다. 은행을 나오며 선희는 크게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골목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선희는 평소처럼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장부 옆에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선희는 오늘 날짜를 적고 오늘 수입을 적었습니다. 가게 장부와 별개로 자신만 아는 기록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새벽에 수첩을 꺼냈습니다. 날짜, 수입, 지출 5줄씩 썼습니다. 수첩은 항상 앞치마 주머니 안에 넣었습니다. 그 행위가 선희를 조금씩 다른 자리에 세우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재훈이 먼저 들어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희가 가게에서 돌아와 외투를 벗는데 재훈이 말했습니다. 오늘 좀 늦었네. 선희가 말했습니다. 손님이 늦게까지 있었어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요즘 잘 돼. 선희가 부엌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그냥 그래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그냥 그런 게 아닌 것 같던데. 요즘 선희 씨 통장 잔액이 늘더라. 선희가 냉장고 문을 여는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재훈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공과금 낼 때 받지 뭐. 선희가 아무 말하지 않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그날 밤 재훈이 잠든 뒤였습니다. 선희는 조용히 일어나 베란다 쪽으로 나왔습니다.
낡은 외투 주머니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거기에 작은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시장 리어카에서 500원에 팔던 것이었는데 한 달 전에 건전지를 새로 갈았습니다. 선희는 그 녹음기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작고 낡았습니다. 버튼이 3개뿐이었습니다. 선희가 혼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바람이 베란다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희는 녹음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밥상에서였습니다. 재훈이 국을 뜨다가 말했습니다. 선희 씨, 이번 달 적금 빼는 거 다시 생각해봐. 이자 나가는 것보다 빚 먼저 갚는 게 맞아. 선희가 밥을 떠들고 말했습니다. 그 적금은 그냥 둘 거예요. 재훈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왜 자꾸 그렇게 따로 놀아? 같이 사는 사람끼리 돈 합치는 게 뭐가 이상해. 선희가 재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합치자는 얘기한 적 없잖아요. 재훈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내가 숨통 살려줬으면 돈도 내가 알아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선희는 그 말을 들으며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안에서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선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밥 먹고 해요. 재훈이 콧소리를 내며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선희는 밥을 씹었습니다. 맛이 없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선희가 낮에 시장 안법률 지원 안내판을 봤습니다. 시청 근처에 무료 법률 상담센터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희는 그 안내판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번호를 수첩에 옮겨 적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손님이 뜸한 시간에 선희는 가게 문을 잠깐 잠갔습니다.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법률지원센터입니다. 선희가 말했습니다. 상담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동거 중에 생긴 돈 문제인데 제가 잘 몰라서요. 전화기 너머 직원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오실 수 있는 날짜 말씀해 주세요. 이틀 뒤 오전 선희는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상담사는 40대 여자였습니다. 선희가 상황을 천천히 설명하자 상담사가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녹음된 파일이 있으시다고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몇 개 있어요. 직접 들어야 알겠지만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이랑 수입 기록, 그리고 계좌 분리 이력, 이 3가지가 있으면 선생님이 재정적으로 상대방에게 돌려줄 의무는 없어요. 관계 정리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그 4,200만 원은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선생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갚지 않아도 돼요. 선희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상담사가 선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그 돈은 제가 갚을 거예요. 상담사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안 갚으셔도 돼요. 법적으로는요. 선희가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으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겠죠. 근데 그 돈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내가 갚아야 내 거예요. 상담사가 잠시 선희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면 분할 상환 계획서 작성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선희는 센터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얇게 내려앉았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어딘가 막혀있던 것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선희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고 아래에 짧게 썼습니다. 상담 완료. 녹음 계속 모은다. 수첩을 닫고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안에 녹음기도 함께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선희가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들어서는데 안방 쪽이 조용했습니다. 재훈이 퇴근하려면 아직 2시간이 남은 때였습니다. 선희는 외투를 벗다가 멈췄습니다. 안방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재훈이 서랍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선희의 통장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선희가 들어온 것을 몰랐습니다. 선희는 문 앞에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재훈이 통장 뒷면을 훑어보다가 다시 앞면을 봤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선희의 손이 문틀을 잡았습니다. 재훈이 통장을 서랍에 내려놓으려다가 뒤를 돌았습니다. 선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훈이 전혀 당황하지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선희가 말했습니다. 일이 일찍 끝났어요. 재훈이 서랍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공과금 확인하려고 봤어. 이번 달 가스비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선희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재훈이 거실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저녁 뭐 먹을 거야? 선희가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선희는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손이 냉장고 손잡이를 잡은 채 잠깐 멈췄습니다. 지난 석 달의 장면들이 빠르게 스쳤습니다. 처음 봉투를 내밀던 날, 조건 없다던 목소리, 그 뒤로 시작된 질문들, 메모가 적힌 종이, 그리고 방금 전 서랍 앞에 선 그 뒷모습,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선희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부엌 벽을 바라보며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처음부터였다는 것을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알았습니다. 그날 밤 재훈이 잠든 뒤 선희는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소리를 낮춰 들었습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숨통 살려줬으면 돈도 내가 알아야지. 아들한테 쓸 돈 있으면 집에 먼저 내놔. 같이 사는 사람끼리 돈 합치는 게 뭐가 이상해. 선희는 녹음을 멈추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파일 목록을 날짜별로 적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 두 번째 파일, 세 번째 파일. 재생 시간도 함께 적었습니다. 베란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선희는 외투를 여미지 않고 계속 썼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연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챕터 6회의 전날 밤, 선희가 조용히 준비를 이어가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장 입구 게시판에 종이 한 장이 붙었습니다. 상인연합 이달 회의 공지였습니다. 임대료 인상 문제와 공동구역 사용 규정을 논의하는 자리였고 날짜는 닷새 뒤였습니다. 선희는 그 공지를 읽다가 아래쪽에 적힌 한 줄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상인연합 총무 선임도 함께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희는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에서 재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회의 알지? 선희가 반찬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게시판에서 봤어요. 재훈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총무 맡으려고. 시장 돈 관리하는 거잖아. 내가 적합하지. 선희가 말했습니다. 그건 상인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재훈이 선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희 씨가 옆에서 힘 실어줘야지. 우리가 같이 시장 재정 관리한다고 하면 아무도 반대 안 해. 선희가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거기 왜 나와요? 재훈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끼리 하는 건데 뭐가 이상해. 앞으로 가게 수입도 공동으로 관리하면 훨씬 효율적이야. 선희가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재훈이 밥을 한 숟가락 뜨며 말했습니다.
이제 하는 거지. 선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재훈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밥상 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이 선희에게는 대화가 끝난 것이 아니라 통보가 끝난 것처럼 들렸습니다. 회의 이틀 전 오전이었습니다. 선희가 가게 안에서 재료를 손질하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선희가 칼을 내려놓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호야. 민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미란이가 알았어. 재훈 씨 얘기. 선희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민호가 말했습니다. 시장 사람한테 직접 물어봤대. 재훈 씨가 누구냐고. 선희가 행주를 손에 쥐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민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선택이 나체면 깎는 거라고 했어. 그리고 재훈 씨 때문에 돈 문제 생기면 우리 가정은 관여 안 하겠다고. 선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란이 말은 신경 쓰지 마. 내가 어떻게든. 선희가 민호의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괜찮아. 민호가 말했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잖아, 엄마. 선희가 말했습니다. 진짜 괜찮아. 내가 사과할 일도 아니고. 그냥 기다려. 전화를 끊고 선희는 행주를 개수대에 내려놓았습니다. 미란의 말이 귓가에서 한번 맴돌았습니다. 관여 안 하겠다. 그 말이 처음엔 가슴에 걸렸다가 이내 가라앉았습니다. 선희는 앞치마 주머니를 손으로 눌렀습니다. 수첩과 녹음기가 거기 있었습니다. 관여 안 해도 돼. 내가 한다. 선희는 다시 칼을 집었습니다. 회의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재훈이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선희가 부엌에서 나오자 말했습니다. 내일 회의 같이 나가자. 선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상인으로 참석할 거예요. 재훈이 텔레비전을 끄며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선희 씨, 내가 총무 맡는 거 반대하지 마. 사람들 앞에서. 선희가 재훈을 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재훈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내가 4,200만 원 대신 막아준 거 사람들이 알아. 내일 회의에서 선희 씨가 딴소리하면 그 얘기를 내가 먼저 꺼낼 수도 있어. 선희가 가만히 섰습니다. 재훈이 말했습니다. 창피하지 않아. 그냥 사실이니까 말하는 거지. 근데 선희 씨도 그게 사람들 앞에서 나오는 건 싫겠지. 선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재훈이 다시 텔레비전을 켜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반대만 하지 마. 선희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재훈의 말이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됐습니다. 창피하지 않아. 그냥 사실이니까. 선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옷장 위 선반에서 낡은 가방을 내렸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첩도 꺼냈습니다. 침대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선희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첫 번째 파일부터 재생했습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내가 숨통 살려줬으면 돈도 내가 알아야지. 두 번째 파일이 이어졌습니다. 아들한테 쓸 돈 있으면 집에 먼저 내놔. 세 번째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빚도 내가 정리해줬는데 아직도 내 식대로 살아. 그리고 가장 최근 파일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거실에서 나온 재훈의 목소리였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선희 씨가 딴소리하면 그 얘기를 내가 먼저 꺼낼 수도 있어. 선희는 재생을 멈췄습니다. 이어폰을 뺐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파일 목록 아래에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 더 썼습니다. 내일 회의. 준비됐다. 수첩을 덮고 녹음기와 함께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앞치마는 내일 아침을 위해 의자 등받이에 걸어뒀습니다. 자정이 넘어 선희는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호야, 내일 시장 회의 있어.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엄마가 한다. 잠시 후 민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희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신호가 5번 울렸습니다. 선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꺼질 때까지 그냥 바라봤습니다. 선희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옆에서 재훈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조여들던 것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 자명종 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선희는 세수를 하고 앞치마를 입었습니다.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수첩, 녹음기, 둘 다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선희는 외투 단추를 채우지 않고 그냥 걸었습니다. 챕터 7 잠깐요. 시장 회의가 열리는 날 오후 2시였습니다. 선희는 점심 손님을 다 치르고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앞치마를 벗지 않았습니다. 주머니를 한번 눌렀습니다. 수첩과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시장 안쪽 컨테이너 건물로 걸어가는 골목에서 복순이 선희를 불렀습니다. 선희 씨, 같이 가.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복순이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재훈 씨가 총무 얘기 꺼낼 것 같던데. 선희가 말했습니다. 꺼내겠죠. 복순이 선희의 얼굴을 슬쩍 봤습니다. 선희 씨, 뭔가 있지. 선희가 말했습니다. 들어가요.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접이식 의자들이 반원 모양으로 놓여 있었고 상인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복순과 순례, 첨가물 가게 황노인, 생선 가게 김씨 부부, 떡집 아주머니까지 13명이 모였습니다. 재훈은 앞쪽 자리에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를 꼬고 양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여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선희가 들어서자 재훈이 눈으로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선희는 재훈 옆이 아니라 맞은편 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훈의 눈썹이 아주 잠깐 움직였습니다. 상인연합회장 박 씨가 앞에 서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안건이 2가지입니다. 임대료 인상 문제랑 공동구역 사용 규정, 그리고 총무 선임까지 오늘 다 처리하려고 합니다. 임대료 인상 문제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말이 오갔습니다. 황노인이 팔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노인들 장사하는 곳인데 올리면 안 되죠.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어. 김씨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도 반대해요. 요즘 손님도 줄었는데. 재훈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무조건 반대만 하면 건물주랑 협상이 안 돼요. 올리는 대신 다른 조건을 받아내야죠. 논의가 20분쯤 이어졌습니다. 선희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공동구역 규정 얘기가 마무리될 무렵이었습니다. 재훈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자, 총무 얘기하죠. 오래 끌 것도 없어요. 제가 맡겠습니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재훈 씨가 자원하시는 거예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 공동재정은 저랑 박선희 씨가 함께 관리하면 효율적일 것 같아요. 저희가 같이 살고 있으니까 이야기도 잘 되고. 상인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례가 말했습니다. 둘이 하면 든든하긴 하지. 황노인이 말했습니다. 재훈 씨가 꼼꼼하잖아. 국밥집 살림도 잘 챙긴다고. 상인들의 시선이 선희 쪽으로 모였습니다. 동의를 기다리는 눈들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선희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요. 목소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안이 멈췄습니다. 재훈이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선희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박 씨가 말했습니다. 선희 씨 말씀하세요. 선희가 앞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훈 씨가 저를 도와준 건 맞아요. 제가 연대보증 잘못 써서 4,200만 원이 생겼을 때 재훈 씨가 먼저 막아줬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상인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였습니다. 순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복순이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선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재훈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야? 선희가 재훈을 보며 말했습니다. 들어봐요. 재훈의 입이 닫혔습니다. 선희가 다시 상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같이 살기 시작하고 2달이 지나자 매일 얼마 벌었냐고 물었어요. 통장이 어딨냐, 적금이 얼마냐, 보증금이 얼마냐. 아들 집에 가겠다고 하면 막았어요. 아들한테 쓸 돈 있으면 집에 먼저 내놓으라고 했어요. 순례가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황노인이 미간을 좁히며 재훈을 봤습니다. 재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 그건 살림 얘기를 한 거지. 그게 무슨... 선희가 재훈의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내일 회의에서 딴소리하면 4,200만 원 얘기를 먼저 꺼내겠다고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재훈이 웃음기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선희가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훈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선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의실 안에 재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내가 숨통 살려줬으면 돈도 내가 알아야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파일이 이어졌습니다. 아들한테 쓸 돈 있으면 집에 먼저 내놔. 순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파일이었습니다. 빚도 내가 정리해줬는데 아직도 내 식대로 살아. 복순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이었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선희 씨가 딴소리하면 그 얘기를 내가 먼저 꺼낼 수도 있어. 선희가 재생을 멈췄습니다. 재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편집된 거 아니야. 그게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황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훈 씨. 재훈이 황노인을 봤습니다. 황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그 눈빛 앞에서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희가 녹음기를 앞치마 주머니에 다시 넣으며 말했습니다. 재훈 씨가 저를 도와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4,200만 원은 제가 갚을 거예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제 손으로 갚을 거예요. 선희가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돈이 제 삶을 가져가는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제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 통장을 들여다보고 제 아들 집 가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인들이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선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시장 재정 관리를 재훈 씨와 함께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선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죄송해요. 회의실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재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투를 집어들고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 뒤에 침묵이 왔습니다. 복순이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낮게 말했습니다. 선희야, 잘했다. 선희는 그 말이 등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걸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잠깐 서 있다가 천천히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골목에 나섰습니다. 흐린 오후 하늘이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두려움은 아니었습니다. 오래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손이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선희는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수첩과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것들을 손 안에 쥐고 골목 끝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희는 생전 처음으로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가게 안 형광등을 끄고 바깥에 서서 가게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작은 간판이었습니다. 선희의 이름 석자가 들어간 간판이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매일 이 간판 아래서 새벽을 열었습니다. 선희가 혼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거야. 골목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선희는 외투 단추를 채우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챕터 8 새벽 4시. 시장 회의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우는 회의 다음 날부터 국밥집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짐을 뺐다는 소문이 돌았고 국밥집 자리는 보름 만에 다른 상인이 들어왔습니다. 선희는 재훈의 이름이 골목에서 오갈 때마다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것이 선희가 그에 대해 보인 처음이자 마지막 반응이었습니다. 재훈이 떠난 다음 날 아침 선희는 법률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난번에 상담했던 박선희예요. 분할 상환 계획서 작성하고 싶어서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법적으로는 안 갚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할 거예요. 상담사가 잠깐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어요? 내일 오전에 가도 될까요? 다음 날 오전 선희는 센터에 앉아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매달 25만 원씩 갚는 계획이었습니다. 다 갚으려면 14년이 걸렸습니다. 상담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상대방이 이 계획서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선희가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거부하면 그때 가서 생각할게요. 일단 저는 시작할 거예요. 상담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왜 꼭 갚으시려는 거예요? 선희가 도장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남은 빚이 있어야 제 삶이 제 거예요. 내가 갚아야 내가 끝낸 거니까요. 상담사가 선희를 잠깐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할 상환이 시작된 첫 달이었습니다. 매달 25만 원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희의 새벽 4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재료를 손질하고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수첩에는 이제 채무 기록 대신 수입 기록이 날짜별로 채워졌습니다. 순례가 아침에 들르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 요즘 또 얼굴이 좀 피었다. 선희가 김밥을 썰며 말했습니다. 봄이 오나 봐요. 순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햇살이 달라. 선희도 웃었습니다. 이번엔 뒤에 아무것도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분할 상환을 시작하고 3주가 지난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선희가 재료를 손질하는데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들어섰습니다. 선희가 손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기로 했어. 민호가 앞치마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도와주러 왔어. 선희가 말했습니다. 바쁘지 않아. 민호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나 바빠도 올 거야. 두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선희가 손질하면 민호가 받아서 정리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도마 소리와 그릇 소리만 났습니다. 민호가 단무지를 썰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연대보증 됐을 때. 선희가 말했습니다.
말해서 뭐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민호가 칼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혼자 그걸 다 버텼잖아. 선희가 말했습니다. 민호야, 나는 혼자 버티는 게 익숙한 사람이야. 그게 나쁜 게 아니야. 민호가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그러면 나는 뭐야? 선희가 썰던 손을 멈추고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가 도마를 보며 눈이 붉어졌습니다. 선희가 말했습니다. 민호야.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희가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버텼어. 그거 알아. 민호가 입술을 오물거렸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뭐가 눈에 들어갔나? 선희가 말했습니다. 그래, 먼지 많다 여기. 두 사람이 다시 나란히 서서 일했습니다. 도마 소리가 다시 났습니다. 그 소리 안에 많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호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미란이가 할 말 있대. 셋이 볼 수 있어. 선희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틀 뒤 저녁 시장 근처 작은 밥집에서 셋이 만났습니다. 미란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선희가 들어서자 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셋이 자리를 잡고 밥을 시켰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미란이 두 손을 테이블 위에 모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멀리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혼자 계신 줄 몰랐어요. 선희가 미란을 봤습니다. 미란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관여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선희가 말했습니다. 미란아. 미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희가 말했습니다. 고맙다. 미란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선희가 말했습니다. 사과하러 나온 거 알아. 근데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 며느리로서 내 가정 지키려고 한 거잖아. 그거 나쁜 게 아니야. 미란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선희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냥 밥이나 같이 먹자. 그걸로 충분해. 민호가 국그릇을 선희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엄마, 밥 먹어. 선희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셋이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밥상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봄이 오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선희는 가게 청소를 마치고 시장 골목 끝 평상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평상이었습니다. 재훈과 처음 이야기를 나눴던 그 평상이었습니다. 하늘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시장 골목에 하나둘 불이 꺼졌습니다. 선희는 그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오래전 남편과 헤어지고 혼자 이 시장으로 들어오던 날 밤도 이 골목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어둠이 무서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고 혼자라는 것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냥 어둠이었습니다. 무섭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저녁이었습니다. 선희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고마움은 사랑이 아니다. 도움은 빚이 아니다. 조용한 사람이 자신을 지켜낸다. 혼자라는 것이 외롭다는 것과 같은 말이 아니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글씨가 아주 작았습니다. 선희만 읽을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복순이 가게 문을 잠그다가 선희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선희 씨, 여기 앉아 있었어. 선희가 말했습니다. 좀 쉬려고요. 복순이 선희 옆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좀 쉬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골목 끝을 바라봤습니다. 복순이 말했습니다. 선희 씨, 그날 회의실에서 말하는데 나 심장이 쫄깃했어. 근데 선희 씨 목소리는 안 떨리더라. 선희가 말했습니다. 안에서는 떨렸어요. 복순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했잖아.
선희가 말했습니다. 해야 했으니까요. 복순이 선희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살짝 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제일 단단한 사람이 선희 씨야. 내가 오래 봤는데. 선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복순 씨가 말해줘서 알았죠. 재혼 시전 시장 얘기. 그거 몰랐으면 더 오래 걸렸을 거예요. 복순이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선희 씨가 들을 준비가 됐으니까 들린 거지. 두 사람이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골목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선희가 말했습니다. 복순 씨, 내일 아침에 국물 한 사발 주세요. 복순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맨날 주잖아. 들어가, 추워. 선희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희는 혼자였습니다. 재훈이 쓰던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희가 직접 치웠습니다. 비 오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빈자리가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 안에 공기가 더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선희는 이불을 폈습니다.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오랫동안 이 천장을 보며 숫자와 싸웠습니다. 해숙이 사라진 날부터, 재훈이 봉투를 내밀던 날부터, 서랍 앞에 선 그 뒷모습을 보던 날까지 이 천장이 다 봤습니다. 이제 그 숫자들이 없었습니다. 매달 25만 원씩 갚는 숫자는 있었지만 그건 선희를 누르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선희가 선택한 숫자였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누군가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밤이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자명종은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알고 눈이 떠졌습니다. 20여 년이 그랬습니다. 선희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이 쏟아졌습니다. 선희는 두 손을 그 물에 담갔습니다. 손등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겨울이 아직 완전히 가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흐르는 물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찬물이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앞치마를 입었습니다.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수첩이 있었습니다. 녹음기는 이제 없었습니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골목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선희는 외투 단추를 채우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장 안에 불이 켜졌습니다. 박선희의 김밥집이었습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이른 시간에 켜지는 불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63, 선희 씨는 도장 하나로 삶이 무너지고 손 내민 남자의 고마움에 발이 묶였지만 결국 선희 씨는 감정이 아닌 증거를 택해 스스로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저는 한 가지 오래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마움은 때로는 우리의 입을 막습니다.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우리를 작아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는데 내가 이래도 되나? 그 마음이 쌓이면 우리는 참기 시작합니다. 참다 보면 그게 일상이 됩니다. 일상이 되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선희 씨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도움은 고마운 것이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내 삶을 내줘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요.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내 통장을, 내 아들을, 내 아침을 넘겨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혹시 그런 고마움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받은 것이 있어서
신세를 졌다는 생각에 말하지 못하고 참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고마움은 마음으로 간직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담보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희 씨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사람도 결국 자신의 삶을 지켜냅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증거를 모으고 때를 기다리고 말해야 할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나이에서, 지금 이 모습으로 스스로의 삶을 지켜낼 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선희 씨처럼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그 작은 손길이 모여 이 채널이 살아가게 그리고 더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줍니다. 인생 여행은 언제나 여기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곁에, 여러분의 하루 곁에 있겠습니다. 인생 여행이 오늘도 여러분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이상 인생 여행이었습니다.